지난 2012년 겨울에 민음사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권, 2권, 스완네 집 쪽으로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번역본은 중역이었습니다. 일본판 중역. 처음으로 2012년 겨울에 프랑스에서 프루스트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김희영 번역가님이 민음사하고 함께 번역을 시작하셨고 10년에 걸쳐서 총 13권의 번역을 이제 완성하셨죠. 처음에 2012년 겨울에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 2권이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책을 주문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뭐 지하철에서 읽었겠죠. 그런데 이 스완하고 오데트 얘기가 나오는 2권은 그나마 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정작 1권은 거의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3, 4권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1년 있다 나왔으니까 시간이 있어서 1권을 한 번 더 봤어요. 따로. 근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책, 알랭드 보통의 프루스트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작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알랭드 보통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라고 그때 사서 2000 뭐 한 13년쯤 되겠죠. 그때 한번 읽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는 별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프루스트는 혼자 읽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여 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혼자서 8번 읽었습니다. 자, 이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피터 캣을 정리하기 얼마 전에 책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알랭드 보통의 책을 우연히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집어든 거죠. 근데 집어들었다가 그냥 읽기 시작했는데 쭉 끝까지 본 거죠. 그때는 사실 고민할 것도 많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건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 책이 꼭 무의미하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랭드 보통의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워낙 제가 프루스트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 책하고 프루스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북클럽에서 꼭 한번 소개를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최근에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더 읽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프루스트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을 텐데 자, 이제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프루스트라는 작가가 어떤 생각과 배경을 가진 작가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결국 독자 입장에서 프루스트의 책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 알랭드 보통의 책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작가 얘기를 할 텐데 개인적으로 알랭드 보통은 제가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작가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가 20대 초반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작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이 쓴 모든 작품의 모티브를 바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가져왔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의 첫 작품이 우리는 사랑일까예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는 사랑일까부터 영혼의 미술관이나 불안 같은 대부분의 작품이 바로 그 모티브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질투하는 부분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나는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냐 하는 거죠. 물론 알랭드 보통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또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 과정에 있다가 작가가 되면서 이제 그만뒀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알랭드 보통이 대단한 사람이고 천재이고 이런 걸 떠나서 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이 자신의 평생의 모든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는지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지?
하는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다는 거고, 심지어는 알랭드 보통하고 저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난다. 예, 너무너무 열받는 사실인데, 하지만 온갖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드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실 알랭드 보통의 사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한 작가가 작품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자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아름다운 자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예술가들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 책이라는 것도 그 자연 속에 하나로 포함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알랭드 보통이 책 한 권을 가지고 평생의 소재로 삼는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깨닫긴 했지만, 책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작품, 특히 이 작품은 너무너무 방대한 작품이어서 제가 보기에 알랭드 보통이 거기서 캐낸 보물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꼭 언젠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소재로 뭔가를 써보고 싶다. 이런, 어찌 보면 이제 질투와 시기의 감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지금은 당연히 알랭드 보통한테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겠죠. 자, 여기서 끊고 책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일종의 자기계발서 형식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역사상 가장 예술적이다라고 평가받는 문학 작품과 가장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장르를 믹스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알랭드 보통은 평생 이런 스타일을 평생 추구했습니다. 어쨌든 이 책 프루스트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들은 오늘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얻는 방법 등 다분히 자기계발서적인 목차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제목하고 본문이 명확하게 연결되지는 않는 경우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알랭드 보통의 의견에다가 제 의견도 조금 보태볼까 합니다. 일종의 프루스트와 알랭드 보통과 저 사이에 3자 대화가 이루어지는 셈인데,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소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알랭드 보통의 책을 먼저 보고 오신 분들은 자신이 읽은 책 내용하고 제가 하는 설명이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 보통이 제시한 제목에 훨씬 더 뭔가 잘 맞는 다른 대답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저는 과감하게 드 보통의 의견을 버리고 제 의견을 넣어봤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제목에서 이런 내용도 또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총 9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1922년 여름 프랑스의 어떤 신문이 제시한 곧 세계가 멸망한다면 이 소식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작가 프루스트의 답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1913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했고 1922년이면 프루스트는 벌써 유명한 작가가 되었지만, 하지만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의 질문에 대한 프루스트의 답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협에 놓인다면 무엇보다 늘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또한 과거에 그토록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면 그것들이 가진 원래의 가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멘토 모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현재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제대로 다시 평가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 프루스트는 이 질문을 받은 지 넉 달이 지난 1922년 11월 18일 5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외출했다가 감기에 걸렸고 그 감기는 결국 폐렴으로 발전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챕터 넘어가고 두 번째 챕터는 나를 위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자, 원래 프루스트의 할아버지는 평범한 프랑스 시골 마을이었던 일리에 콩브레라는 곳에서 양초를 만들어서 팔던 자파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루스트의 아버지는 저명한 의사였습니다. 부모의 큰 기대를 받았던 큰 아들 마르쉘은 하지만 건강하지도 않았고 소심했고 더구나 평생 동안 변변한 직업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마르쉘 프루스트는 부모에게 실망만 안겨준 아들이라는 가책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루스트는 자신이 좋아하는 문학 또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의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문학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자들은 소설을 읽을 때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감정이입해서 읽는다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문학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소설을 읽을 때 소설 속 등장인물에 대해서 감정이입해서 읽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 소설을 읽는 사람은 10중 8구 여주인공에게서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특징을 찾아내게 마련이다. 여기까지 진도가 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문학의 거울적인 측면, 즉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에 주목하게 되었고, 자신의 소설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마지막 권인 13권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내 책의 독자들은 내 책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읽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인공 마르쉘이 자신의 잃어버린 30년을 복원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 독자들 또한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함께 복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얘기였고요. 세 번째, 시간 여유를 가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에서는 주로 프루스트의 저 악명 높은 만연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쓰는 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문장은 워낙 길기로 유명한데요. 어떤 문장의 경우에는 무려 4m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다 보면 한 문장을 읽다가 앞부분이 기억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는데, 그것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처음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문장이 워낙 기니까 문장을 쭉 읽어나가다가 앞부분을 까먹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 그래서 쭉 다시 읽어보다가 또 까먹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프루스트는 독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문장을 썼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프루스트가 문장을 길고 길게 쓰는 이유에도 당연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의 경우에 처음에 그것은 단지 한 젊은 여자가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는 짧은 신문 기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왜 하필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야만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얘기는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는 복잡한 사연이 담겨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톨스토이는 그 짧은 신문 기사를 상상하는 것을 통해 그 3권짜리 안나 까레리라는 책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는 이런 문장도 등장합니다. 제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가 결국 헤어졌다는 정도로 마무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만남과 이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해야만 그들의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 자신의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장을 길게 쓰는 것에는 그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문장도 문장이지만 묘사가 너무 길어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 2권에는 어떤 짧은 음악에 관한 소개가 하나 등장합니다. 정식 명칭은 뱅테유라는 작곡가가 만든 피아노 바이올린 소나타의 소악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몇 분 안 되는 아주 짧은 음악인데 프루스트는 2권에서 그것을 무려 26페이지인가에 걸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곡 하나를 26페이지에 걸쳐서 묘사를 해버리는 거죠. 결국 묘사가 너무 기니까 처음에는 이제 앞뒤 연결이 전혀 되지 않아서 몹시 좌절했었는데, 하지만 물론 지금은 그 안에, 그 음악에 대한 묘사 안에 스완과 오데트에 대한 사랑 전부를 다 녹여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길게 쓴다는 건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이 있었고, 프루스트는 그것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게 되면 4권, 5권쯤 넘어가다 보면 결국 긴 문장이나 그런 묘사에는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익숙해지면 프루스트가 아닌 다른 작가들의 책을 읽다가 그들의 묘사가 너무 짧고 성의 없이 느껴지는 경험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무슨 말을 하다가 말어. 이렇게 짧게 쓰면 내가 당신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익숙해지면 그런 경험들을 꼭 여러분들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의 제목은 성공적으로 고통받는 방법입니다. 알랭드 보통이 이거를 자기계발서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히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고통받는 방법이라는 제목까지 만들어냈는데, 내용 자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장에서 알랭드 보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프루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의 인간 조건에 관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프루스트의 인간 조건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프루스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가 프루스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그 고통과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통의 요소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죠. 이번 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마르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할머니가 요독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프루스트도 요독증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요독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정작 마르쉘은 할머니의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남일처럼 생각을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약 1년쯤 지났을 때 마르쉘은 갑자기 할머니의 부재를 자각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는 사람들이 7권에서 모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 뒤에 할머니의 부재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각 뒤에 따라온 것은 자신이 할머니의 죽음에 무심했었다는 사실과 함께 생전에 할머니를 실망시켰던 여러 가지 과거 자신의 모습들에 대한 극도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마르쉘은 한동안 호텔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고, 심지어 커튼을 걷지도 못했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러다가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마르쉘이 선택한 것은 할머니의 사진을, 그 할머니의 사진에도 사연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할머니의 사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 할머니의 모습을 계속 얼굴을 보고 있는다는 게. 하지만 점차로 그 사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진 속 할머니의 모습은 점차로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어 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루스트가 선택한 것은 고통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고통과 익숙해지면서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것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담겨 있다. 자, 그렇다면 인간 프루스트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인간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루스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아들도 유대인이었겠죠. 자, 당시 프랑스 사회에도 유대인에 대한 은근한 차별이 있었고요.
프루스트는 그것을 감당했어야 했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작가는 블로크라는 이름의 아주 현학적인 유대인 청년을 한 명 등장시켜서 이 유대인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는 없었는지, 또 혹시 유대인들이 욕을 먹을 만한 짓을 또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자신이 아닌 블로크라는 유대인 청년을 내세워서 아주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프루스트의 인간 조건, 두 번째는 프루스트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 마르쉘은 유대인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닌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자신의 특별한 인간 조건을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인데, 그렇게 작품 속에서 냉정한 시선으로 다양한 동성애자들을 관찰하던 작가는 마침내 동성애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한 인간의 고통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고통이기를 멈춘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마르셜 프루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프루스트는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고, 덕분에 그 효과를 독자들에게까지도 나눠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성적 기호는 제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동성애자도 아니지만, 하지만 저에게도 저 나름의 인간 조건이 있겠죠. 거기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인간 조건이 있을 겁니다. 머리가 크다든지. 우리 모두도 각자 그런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 조건에 묶여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르셜 프루스트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유대인과 동성애자라는 그런 심각한 인간 조건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찰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것들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적지 않은 효과를 독자에게 선물해 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챕터의 주제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주제 또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클리셰. 그러니까 아주 상투적이거나 진부한 표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거나, 석양의 하늘이 불타올랐다거나,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다거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거나, 가을비가 소리도 없이 내렸다거나 하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죠.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표현들이죠. 자, 프루스트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이유가 자신이 뭔가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투적인 관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면 자신이 뭔가 더 있어 보일 거라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흔히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결국 이런 상투적인 표현들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보다 권위 있고 지적인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건데, 하지만 아쉽게도 프루스트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의 빈곤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찔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괜찮은 증상입니다. 안다라는 건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 클리셰들을 사용하는 문제에서만큼은 저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찔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은 반응이다. 결국 그래서 프루스트는 자신의 작품에서 이런 클리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나기가 미친 듯이 쏟아졌다라는 문장으로는 그날 그 순간 자신이 맞았던 소나기의 모습과 그 소나기를 맞으면서 느꼈던 자기만의 특별한 감정을 절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냥 소나기가 미친 듯이 쏟아졌다라고 써버리면 결국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내린 수없이 많은 미친 듯이 내린 소나기 중 하나가 될 뿐이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책의 문장 속에서까지 그 소나기를 표현하고자 했다면 그 소나기는 특별했던 거죠. 그 소나기 자체가 특별했던 것도 있지만 그 소나기를 맞던 당시에 자신의 기분이 특별했다는 건데 그것을 그냥 상투적인 용어로 평범하게 만들어 진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결정을 프루스트는 결코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상투어가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 결국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길고 긴 묘사들이 등장하는 이유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날, 그 순간 자신이 느꼈던 특별한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아주 길고 긴 모색의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 것도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완독하신 분들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하늘의 모습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을 나만의 방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클리셰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벗어나서 나만의 표현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각자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그런데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남들과 똑같은 표현을 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결국 그런 클리셰는 여러분들을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멋진 클리셰들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그냥 뻔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5장에서 했고요. 자, 6번째 장,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인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좀 놀라는 지점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주인공 마르쉘은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프랑스식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랑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반해서 우정을 부정해요. 친구 사이의 우정을 부정해버려요. 필요 없는 거야. 그건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친구와의 우정을 부정한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잘못 읽었나 했는데 결국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프루스트는 우정을 그냥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비즈니스 관계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랭드 보통의 글을 읽어보면 진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루스트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기로 유명했었는데 그것은 프루스트가 그 사람들을 정말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우정에 대한 그 관념에 대해서 한번 비유해 보면 그 말이 꼭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프루스트는 우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정에 대해서 그렇게 순진한 기대를 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장의 제목은 눈을 뜨는 방법입니다. 이 7번째 장도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작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는 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혹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조이스의 율리시스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단한 질문에는 간단하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율리시스에는 인간이 있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는 예술이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엄연히 의미가 다르죠. 지금 7번째 장은 그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죠. 자, 7장은 자신의 평범한 환경에 대해서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한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인데 그는 아마도 이런 것들과는 다른 아주 어떤 멋진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 많은 은행가들 같은 사람들을 몹시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전부 모여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 감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몹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 바티스트 샤르댕이라는 화가를 등장시킵니다. 샤르댕이라는 화가입니다. 자, 샤르댕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소박한 소재를 역시 소박한 분위기로 그려낸 화가로 유명합니다. 주로 가난한 집의 식사 풍경이나 평범한 주전자나 찌그러진 주전자나 냄비,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난 후에 흐트러진 식탁 같은 것들을 그렸습니다. 자, 프루스트는 자신의 환경에 불만을 품은 그 젊은이를 루브르 박물관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루브르로 데려가서 이 샤르댕의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 샤르댕의 그림을 통하면 식탁 위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평범한 유리잔이나 숟가락 같은 것들이 사실은 값비싼 보석만큼이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 알랭드 보통과는 저는 좀 다른 설명을 선택해 볼까 하는데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마르쉘의 10살 무렵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마르쉘이 그 나이에 처음으로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10살 때 처음으로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10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나이답게 뭔가 대단한 소설을 쓰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소설이란 바로 대단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았는데 그때 마르쉘의 눈에는 마침 귀족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마르쉘에게 있어서 당시 귀족들은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유럽 전체를 지배해왔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고수했고요.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옷을 입고 매일 밤 멋진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린 마르쉘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대단하게 보였겠죠. 그리고 당연히 귀족들이라면 자기처럼 평범한 부르주아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귀족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르쉘은 점차로 귀족들을 향해 다가가게 됩니다. 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권부터 6권까지는 이렇게 마르쉘이 귀족들을 향해 다가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6권에서 마르쉘은 마침내 당시 프랑스 귀족 가문을 대표하는 게르망트 공작 부부의 친구가 되어서 저녁 식사에 초대받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 확인한 귀족들의 모습은 겉만 화려했지 사실상 예술의 예자도 모르는 자기 아버지나 아니면 프랑스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자신의 하녀 프랑스와즈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한 거죠. 즉,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작품 후반부에서 마르쉘은 샤르댕의 그림을 통해서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거기에 그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식탁 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바로 지금까지 낭비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자신의 하찮은 삶, 이것 또한 보기에 따라서는 찬란한 보석만큼이나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삶도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복원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당연히 독자들 또한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은 너무나 평범하고 무가치하고 하찮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동경하죠. 아, 저 사람은 참 멋있게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동경하지만 실제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또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독자들도 함께 깨달아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이 책을 읽어볼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자, 끝나가고 있습니다. 8번째 챕터의 제목은 사랑 안에서 행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는 유난히 습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인간은 갑자기 낯선 환경에 던져지면 처음에는 당황해하다가 몇 주가 지나면 마침내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런 이후에는 지겨워하기 시작하죠. 낯선 환경에 놓여지면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몇 주가 지나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지겨워지기 시작하죠. 문제는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프루스트는 만약 오랜 연애로 인해서 우리가 상대를 너무 잘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권태를 느낀다면 그것은 사실은 상대를 너무 잘 알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를 너무 잘 안다라는 느낌은 팩트가 아니라 우리의 착각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감이 잡히시죠. 결국 이제 할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알랭드 보통이 약간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권태를 느끼고 있는 하지만 한때는 그렇게도 원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 그리고 제대로 알려고 해보기나 했나? 하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가치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8장에서 하는 거고요. 자, 9장. 마지막 장입니다. 책을 내려놓는 방법. 이게 이 책에서는 그래도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죠. 우리가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느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멋진 문장으로 정리한 작가의 글을 통해서 당시 우리가 느꼈던 감정까지도 제대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책을 읽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데 그것을 제대로 정리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작가가 쓴 글을 보고 내 마음이 그 작가의 글을 통해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도대체 신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신이 있기는 한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등장하는 이반의 말을 들어보면 혼란스러운 생각이 정리되는 거죠. 자, 이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장이 이제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문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문장인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이 말은 인간이 창조주나 절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은 그게 아니고 신이 이 땅에서 만약에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면 인간 스스로가 나서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대자나 창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구현하는 작업을 신이 하지 않는다면 인간 스스로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적으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얘기지만 하지만 프루스트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 속 문장들이 내 생각을 정리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을 완벽하게 대신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책은 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책을 읽다 보면 작가의 생각이 끝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고 독자는 왠지 그 이야기가 아직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다고 느낄 때 결국 작가의 생각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결국은 독자의 생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랭드 보통은 버지니아 울프의 예를 들고 있는데 버지니아 울프는 프루스트보다 11살이 어립니다. 어쨌든 버지니아 울프가 한창 작가로 성장하고 있었을 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출간되었고 버지니아 울프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프루스트보다 더 잘 쓸 수도 없고 제대로 쓸 수도 없어. 그렇다면 내가 무슨 작가로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차라리 다 내려놓자.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가 좀 그런 과한 농담을 생전에도 많이 하셨는데 차라리 자살이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실제로 이런 말을 일기에 썼습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프루스트가 있으면 됐지. 나 같은 게 작가가 될 필요까지 있겠어? 포기하자. 자, 그런데 만약에 버지니아 울프가 그 순간 작가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델러웨이 부인이나 등대로나 자기만의 방이나 세월 같은 작품들을 볼 수 없었겠죠. 결국 프루스트가 하는 말은 버지니아 울프가 프루스트를 넘어서 자기만의 길을 찾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책을 통해서 시작은 하지만 마무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책을 넘어서야 한다. 목표는 그렇게 정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만약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실 수 있었다면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완독 모임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매주 100페이지 정도 읽고 일요일 저녁에 줌에서 만나는 겁니다. 먼저 1시간 정도 제가 해설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총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모임은 1년 정도가 걸릴 예정이고 유료 모임입니다. 자, 1년이라고 하면 허거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년은 지나갑니다. 그죠? 잘 알고 계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1년을 잃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1년 동안 한 권의 책을 읽어볼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